완강이 조금 늦어질 것 같고요. 한 일주 정도.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는 수업 시간을 약간 일찍 시작해서 뭐 하는 방법도 한번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 전 시간에 수업이 있었나? 그래서 다음 목요일 수업은 15분 한번 일찍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한번 시험 삼아 그 15분 일찍 시작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춰서 참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험은 예정대로 다음 주 화요일 날 예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만간 공지가 되겠지만은 프로젝트 공지가 될 거고 4명이 한 팀씩 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게 근데 이제 중간 시험쯤에 드랍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이게 팀을 미리 짜놓으면 혼란이 좀 발생해서 지금 일부러 좀 늦게 공지를 내고 있는데 확실하게 드랍을 안 할 학생들은 미리 팀을 짜놓는 게 좋겠죠. 그래야 일찍 시작하고 일찍 마무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매년 항상 발생하는 문제는 막판에 뭐 몇 주 안 남겨놓고 막 당일치기 초치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결과가 뻔히 보입니다. 그냥 날림으로 한 게. 그래서 그런 학생들은 굉장히 학점 받는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프로젝트는 학기 말 기간 전에 다 끝내놓는 게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뭐 한두 과목 듣는 것도 아니고 보통 4~5과목 듣는데 시험 시간에 프로젝트 한다라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어불성설입니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학기 말 전이면 거의 12월 초 전에는 여러분들이 프로젝트가 거의 완료가 돼 있어야지 학기 말 시험에 하면 여러분들이 다른 과목 성적에도 지나치 크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그런 여러분들이 당연한 얘기지만 이제 일정 관리를 아주 잘 하지 않으면은 죽도 밥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프로젝트는 미리 시작해서 미리 끝내야 제대로 할 수 있다라는 걸 다들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줍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관련된 뭐 이런 컴퓨팅 리소스에 관련해서는 이미 한번 공지가 나갔으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충분히 활용 가능한 자원들이 확보가 됐으니까 잘 활용해서 뭐 개인적으로든 아니면 팀으로서든 잘 미리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잘 준비를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은 우리가 백프로퍼게이션을 간단히 배웠었죠. 그래서 딱 2가지 원리뿐이 없었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덧셈과 곱셈에 대한 백프롭을 어떻게 하느냐. 덧셈은 그대로 전달되고 곱셈은 상대방의 값을 곱해서 전달되면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백프롭은 사실 그게 전부입니다. 사실은 그 원리가 벡터, 행렬, 뭐 다양한 연산으로 확장돼서 이제 전반적인 어떤 원리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커먼 소스, 그 다음에 넌리니어한 액티베이션 펑션에 대한 미분을 적용하는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백프로퍼게이션의 기본적인 식은
이것도 곱셈의 원리라고 동일한 거라고 그랬죠. 이전 단계의 그레디언트에 이제 곱해지는 상대방, 여기서는 인풋 A하고 W가 곱해져서 다음 단계 A가 만들어지는데 정확하게는 GC지만 지금 A에 대한 미분이 델타로 정의가 됐기 때문에 곱해지는 상대방 W가 곱해지고, 하나 재미나는 사실은 행렬의 디멘전을 맞추기 위해서 이게 트랜스포즈가 곱해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게 사실은 지난번에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안 했는데 이게 사실은 트랜스포즈가 상당히 심오한 의미가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컨볼루션 배울 때 디컨볼루션이라는 개념이 잠깐 나오는데, 컨볼루션을 거꾸로 하는 거죠. 거꾸로 할 때 컨볼루션을 할 때의 연산이 W였으면 그의 트랜스포즈가 마치 인버스 역할을 한다라는 그런 개념하고 상당히 연관이 깊은 그런 노테이션이 되겠고, 자, 그래서 요거는 모든 벡터들이 로우 벡터일 때의 형태라 그랬었죠. 이전 그레디언트의 현재 레이어의 웨이트 트랜스포즈 곱하면 현재 레이어의 그레디언트가 만들어진다 라는 얘기를 했었고, 칼럼 벡터로 모든 노테이션들을 바꿔버리면 이 두 개만 체인지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W의 트랜스포즈가 있는 건 그대로고, 단지 저 두 개가 순서가 뒤집히는 거 말고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파라메타인 W하고 B에 대한 그레디언트 또는 미분을 이렇게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자, 이것도 확장된 곱셈 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W에 A가 곱해져서 GC 나오는데 그 G에 대한 그레디언트가 이 델타죠. 그래서 그 그레디언트에 W에 곱해지는 놈이 A였죠. A를 곱하는 데 여기도 역시 트랜스포즈가 곱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트랜스포즈는 단순하게 이제 W의 디멘전을 맞춰주기 위한 행의 개수와 그다음에 열의 개수를 맞춰주기 위한 그런 도구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약을 하자면 마지막 레이어에서의 제일 백프로퍼게이션 제일 처음 시작할 때 그러면 미분을 어떻게 구할 거냐가 여기에 요약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림으로 보면 마지막 레이어가 여기입니다. 리그레션인 경우는 이 그림과 동일하게 하나의 스칼라 값으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클래시피케이션인 경우는 스칼라가 아니고 벡터로 나오겠죠. 하나로 모아지는 게 아니고 K개의 클래스가 있으면 K개의 벡터가 나오게 되고, 그 벡터의 아웃풋 값은 이 마지막 요 레이어의 소프트맥스, 요 레이어가 로짓이라고 불렀었죠. 로짓의 소프트맥스가 아웃풋으로 나오는 형태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미 우리가 GLM 쪽에서 이미 다룬 내용이지만 마지막 레이어의 그레디언트는 단순하게 에러 텀과 같다라는 걸 우리가 이미 증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리그레션인 경우는 스칼라 에러, 즉 아웃풋, 모델의 아웃풋하고 실제 트루 레이블, 그라운드 트루스 간의 차이. 그래서 에러 자체가 그레디언트가 된다는 아주 재미난 사실을 볼 수가 있고, 자, 클래시피케이션의 경우도 식의 구조는 동일합니다. 에러의 구조인데 이제 각각의 텀이 벡터인 차이 말고는 없죠. 이거는 스칼라의 차이고, 이거는 벡터의 차이인데, 이거는 소프트맥스의 아웃풋이고, 이거는 원핫 벡터로 주어지는 그런 그라운드 트루스가 되겠다. TY가 어떤 K번째 K개
클래스가 있으면 그 중에 i번째가 true 레이블이다 그러면 i번째 엘리멘트만 1이고 나머지는 all 제로인 그런 벡터라고 했었죠. 노테이션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니셜 값으로 시작이 돼서 아까 설명한 이런 식을 통해서 쭉 앞으로 전달되는 과정이 백프로퍼게이션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프로젝트를 하거나 어떤 딥러닝을 학습시키건 간에 대체로 이런 트리플 룹 구조를 갖습니다. 하나의 에폭에 대해서 룹이 돌아가고 그 에폭이 자, 에폭은 정의를 정확하게 다시 내리자면은 한 전체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학습에 다 사용하는 기간, 그것을 하나의 에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에폭을 여러 번 반복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번 리그레션 얘기할 때, 그 SGD를 얘기할 때, 그 배치를 다 쓰는 것보다는 그거를 이렇게 그룹 져서 쓰는 형태가 좋다고 했었죠. 그래서 전체 트레이닝 데이터를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눠서 각각의 그룹을 미니 배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미니 배치의 사이즈는 사실은 이론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떤 하드웨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좀 올드한 GPU를 쓰면은 메모리가 작기 때문에 미니 배치 사이즈를 줄여야 되고, 뭐 요즘 최신 GPU 뭐 H100 이런 걸 쓴다 그러면 그냥 미니 배치가 배치 전체가 돼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니 배치 사이즈가 클수록 더 좋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하드웨어 디펜던트한 어떤 파라미터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각 미니 배치 안에서 이제 각 데이터 샘플에 대해서 이 for 룹이 돌아가고, 그러니까 forward 룹이 돌아가고 백프로퍼게이션이 돌아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GPU 하드웨어에서는 개별적으로 이렇게 돌지는 않습니다. 그냥 전체 미니 배치 통째로 집어넣고 데이터 자체도 일종의 행렬로 처리를 해갖고 한꺼번에 처리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사실 실제 GPU에서는 이 마지막 룹은 실제로는 구별돼서 연산되지는 않는다고 봐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뭐 수학적으로 볼 땐 뭐 이렇게 돌아가는 거나 동일한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지난번에 사용했던 이 구조에 대한 노테이션, 그래서 L번째 레이어가 있으면 pre-activation Z, post-activation A, 그 다음에 W라는 웨이브 매트릭스, 이렇게 구조를 정의를 내렸었죠. 자, 그 구조로 통해서 포워드 룹은 이와 같이 리니어하고 바이어스하고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 계산하는 형태로 각 레이어별로 쭉 계산하는데, 재미난 사실은 뭐 이거는 TMI이긴 한데 마지막 레이어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액티베이션 펑션을 사용 안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레이어는 퓨어 리니어 레이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액티베이션은 마지막에는 쓰지 않는다. 즉 그림상에 보면 이 마지막 아웃풋 값은 당연히 액티베이션을 쓰지 않는다. 왜냐하면 리그레션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어떤 하우징 프라이스 이런 걸 예측해야 되는데 액티베이션을 써서 뭐 0에서 1 사이로 제한을 해버리면 이게 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뭔가 자유도를 오히려 높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액티베이션을 안 쓰는 게 더 좋다라는 거고, 마찬가지로 클래시피케이션도 이미 소프트맥스에 의해서 확률 값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그런 것이 필요가 없어진다는 걸로. 그러니까 이게 뭐 꼭 국룰이라기보다는 뭐 대부분의 경우 99.9% 마지막 레이어는 안 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는 어떤 프리트레인드 모델이 있고 파인 튜닝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파인 튜닝을 저 마지막 리니어 레이어만 파인 튜닝하는 그런 테크닉들도 나중에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포워드 패스를 마치고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백워드 패스를 이제 그레디언트를 L번째 레이어의 그레디언트는 L 플러스 1번째 그레디언트에다가 현재 레이어의 웨이트 매트릭스의 트랜스포즈를 곱하고 약간의 코렉션을 해주고 계속 전달시키는 이런 구조로 모든 딥러닝의 학습이 일어난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한 내용들이 여기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차원에서 이해하게 됐고 어떻게 보면 딥러닝의 핵심적인 학습 알고리즘이 저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언급을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시간에 할 일은 이번 이 과목의 제목에 있는 것처럼 딥러닝인데 뭐 레이어가 많다는 얘기죠. 왜 레이어가 많은 게 좋은가에 대해서 한번 뭐 이론적으로 다루기는 좀 어렵고 정성적인 관점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GD를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조금 더 빠르게 효율적으로 컨버즈 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테크닉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것으로 이 4장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아주 기본으로 돌아가서 싱글 레이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표현력을 갖는가, 그 다음에 이거를 2레이어로 확장하면 어떤 표현력을 갖는가, 3레이어로 확장하면 어떤 표현력을 갖는가를 한번 약간 기하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SVM 배울 때 배웠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상기를 하면 도움이 됩니다. SVM의 핵심적인 내용은 결국은 리니어 레이어는 리니어 디시전 바운더리, 즉 평면 또는 직선을 표현한다고 그랬었죠. 그 개념을 여기서 그대로 가져와서 딥러닝 또는 뭐 일반적인 이걸 또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라고도 부르고요. 일반적인 NLP의 표현력에 대해서 한번 정성적인 입장에서, 정상적이라기보다는 약간 기하적인 입장에서 한번 따져보자는 얘기죠. 자, 일단 컴퓨테이션 관점에서 딥러닝이 컴퓨터를 대체하려면, 그래서 컴퓨터라는 건 디지털 컴퓨터를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쓰는 디지털 컴퓨터를 대체하려면 이게 디지털 컴퓨터가 할 수 있는 연산들은 다 할 줄 알아야겠죠. 그거를 일단 한번 확인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디지털 컴퓨터가 하는 연산은 로지컬 오퍼레이션, 즉 AND, OR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리고 나중에 조금 다루겠지만은 또 덧셈 연산, 익스클루시브 OR 한 3가지 정도 오퍼레이션을 하면 실제로 모든 덧셈이 다 가능해지고 덧셈이 가능해지면 모든 덧셈이 가능해지는, 그래서 즉 디지털 컴퓨터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뭘 주장하고 싶은 거냐면 딥러닝은 구조적으로 이론적으로 디지털 컴퓨터의 슈퍼셋이다. 즉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캐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뭐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만 알고 추정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게 사실 이론적으로 맞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 이론적으로 왜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자는 얘기죠. 절차가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기 때문에. 자, 엔드 오퍼레이션은 쉽게 딥러닝으로 구현이 가능합니다.
두 개의 인풋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숫자가 사실은 바이어스 텀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여기 에 있는 넌리니어한 펑션을 예를 들면 시그모이드 같은 거,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퍼셉트론과 같이 계단형 넌리니어한 오퍼레이션. 자, 인풋이 있으면 0을 기준으로 음수면 0이고 양수면 1인. 이런 거는 이제 공학수학이나 이런 데서는 또 헤비사이드 펑션이라고도 뭐 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뭐 유니스텝 펑션이라고도 부르고. 어쨌든 이런 논리니어한 펑션이 있고, 여기 있는 숫자는 바이어스 텀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노테이션으로는 여기 앞에 마이너스를 붙입니다. 그래서 웨이트가 1이고 마이너스 하고 이런 논리니어한 펑션 f를 통과시키면 된다. 여기 f가 되겠고, 자, 저 경우 AND 오퍼레이션인 경우는 지금 인풋이 x1 1 곱하기 x1 1 곱하기 x2 그 다음에 바이어스가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라고 그랬죠. 이런 형태 식하고, 이 노테이션이 이 식하고 동일하다 라는 거를 여러분이 인지를 하면 이해가 빨라지겠죠. 자, 이렇게 되면 이 아웃풋이 1이 나오게 되려면 이 각각의 인풋이 둘 다 1인 경우만 아웃풋이 1이 나옵니다. 하나만 1인 경우는 이 중에 하나만 1이고 뒤에서 1.5를 빼니까 마이너스 0.5가 돼서 0이 돼버리죠. 그리고 둘 다 0이면 또 마이너스 1.5니까 0이 돼버려요. 그래서 x1, x2, x3, 그러니까 x1, x2하고 아웃풋의 그 트루스 테이블이라고 하죠. 0, 0, 0, 1, 1, 0, 1, 1에 대해서 일일이 아웃풋을 체크해 보면 0, 0, 0, 1 하고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빨리 얘기하나 모르겠지만 어쨌든 암산으로 해도 되고, 여러분들 집에 가서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바로 이런 상황이면.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논리 설계 들은 학생들은 뭐 금방 아는 얘기지만 이게 엔드 오퍼레이션 하는 거 금방 알 수 있겠죠. 둘 다 1일 때만 논리 아웃풋이 1이 되는. 그래서 바이어스를 마이너스 1.5로 잡으면 엔드 오퍼레이션을 대체시킬 수 있다라는 거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O 오퍼레이션도 동일하게 대체가 됩니다. 바이어스를 마이너스 0.5로 잡으면 둘 중에 한 놈만 1이 돼도 아웃풋이 1이 되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죠. 트루스 테이블이 0, 1, 1, 1 이렇게 되는 것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집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이거는 여기까지 설명하면 여러분들의 지능을 제가 언더 에스티메이트 하는 꼴이 되니까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조금 더 이제 확장을 했는데, 오전에 디지털 컴퓨터에서 핵심적으로 필요한 로직이 뭔가를 생각해 보면, 그 and or하고 exclusive or 요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배운 지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낸드 게이트 하나만 있으면 모든 로직이 구현된다라는 거를 낸다고 낫 게이트가요. 어쨌든 두 개인가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게이트가 이제 구현된다라는 게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 어쨌든 간에 그거 무시하고 and, or, XOR 이 세 개만 있으면 모든 이제 로지컬 오퍼레이션이 다 구현이 되고, 그게 구현이 되면 모든 어리스메틱 오퍼레이션, 덧셈, 곱셈이 다 구현이 된다라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고요. 이 부분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논리 설계 이런 책들을 한번 뒤져보기 바랍니다. 기억이 가물한 사람들은. 자, 그러면 이제 exclusive OR가 굉장히 중요한데, exclusive OR의 그 truth table은 0110이죠. 자, 이런 거를 이런 리니어 네트워크 플러스 액티베이션 펑션 형태로 표현이 가능할 거냐 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일단 지난번에 SVM에서 우리가 봤지만은 요 디시전 바운더리에 해당하는 부분, 이 0이 되는 부분이죠. 이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게 0이 되는 거고,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직선의 식, 뭐 2차원의 경우는, 일반적인 n차원의 경우는 평면의 식에 해당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저 디시전 바운더리가 결국은 하이퍼플레인 또는 직선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x1, x2를 이 좌표 측에서 수평을 x1, 수직을 x2라고 한다 그러면 exclusive OR는 어떤 상황이냐면 이 사각형에서 여기 각각 1입니다. 0, 1, 1인데 4개 코너들이 있죠. 각각의 코너에 함수값이 어사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0, 여기는 1, 1, 0, 뭐 이런 식으로 어사인이 되어 있는 그런 함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싱글 레이어 퍼셉트론, 뭐 딥러닝의 한 구성 요소가 되겠죠. 하나의 레이어가 있고 하나의 아웃풋 노드가 있는 이런 상황은 그 디시전 바운더리가 방금 설명한 것처럼 직선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요게 예를 들면 요게 이제 여기에 그 바이어스 텀이 되고 이걸 왼쪽으로 보내면 뭐 0보다 크거나 같다. 그걸 판단하는 상황이 되겠고, 어쨌든 직선의 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디시전 바운더리가 이렇게 되는데 결국은 저 exclusive OR 함수를 구현한다는 얘기는 싱글 레이어 퍼셉트론으로 저 1로 이루어진 점들의 그룹하고 0으로 이루어진 점들의 그룹을 직선으로 구분 지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1, 1이 있고 0, 0이 있어서 이렇게 서로 대각선으로 배치되어 있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는 지금 뭐 금방 알 수도 있고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은 집에 가서 한번 자세히 따져보면 알겠지만 죽었다 깨나도 직선으로는 저게 구분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크로스로 뭔가 이 점들이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즉 무슨 얘기냐면 이런 트루스 테이블에 해당하는 함수 값을 리니어 클래시파이어 플러스 이런 유닛 스텝 펑션 또는 뭐 시그모이드로 표현을 하려면 구현이 불가능해진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딥러닝이 익스클루시브 OR을 표현을 못하니까 이게 디지털 컴퓨터를 표현을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걸 이제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이게 싱글 레이어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 뿐이고 이 레이어를
2개로 늘리면은 2레이어로 늘려버리면 핸들링이 가능해집니다. 왜 핸들링이 가능해지는지는 다음 페이지에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싱글 레이어에서는 익스클루시브 OR은 표현이 불가능했다라는 게 이쪽에 포인트가 되겠고요. 자, 익스클루시브 OR을 좀 다루기 전에 이런 익스클루시브 OR 같은 상황들이 의외로 꽤 많이 있다라는 거를 좀 일반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여기서 익스클루시브 OR가 딱 하나만 있는 경우가 아니고 사실은 여기서 0, 1이 뒤집혀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0110이 아니고 1001도 마찬가지겠죠. 무슨 얘기냐면 아까 여기가 1100이었는데 0011도 그냥 0일 간에 그냥 교환한 것 뿐이지 구조는 똑같다는 얘기죠. 어쨌든 그것도 구현이 안 된다. 그래서 두 가지 케이스가 구현이 불가능해진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그래서 이거는 조금 그 불리한 펑션의 뭐 가지수에 관한 뭐 그런 이론인데 뭐 좀 복잡한 이론입니다. 근데 우리 이제 결과만 가져와서 어떤 함수가 불리한 펑션이라는 거는 정의가 뭐냐면 함수 값은 0 아니면 1인 그런 모든 함수들이고, 그리고 인풋들도 0 아니면 1인 그런 함수의 집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불리한 펑션이라고 부르는데, 자, 그러면 독립변수가 하나가 있는 경우, 여기 n이 그런 독립변수의 개수가 되겠죠. 가능한 총 함수의 가지수는 어떻게 될 거냐, 뭐 이런 걸 따져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함수가 하나가 있으면 x축 하나만 있다는 얘기입니다. x축 하나에 가능한 함수는 0하고 1뿐이 없죠, 인풋이. 그러면 둘 다 00이거나 01, 10, 11으로 사인하는 총 4가지 가지수가 있는 거죠. 원디멘저널한 펑션의 경우 가능한 함수는 총 4개다 라는 얘기고, 자, 이런 함수는 즉 인풋이 하나만 있는 경우는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로 다 클래시파이가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1차원에서는 그냥 요 x축만 있는 경우만 따지는 경우인데, 00일 때는 디시전을 여기다 바운더리를 세우면 되고, 뭐 01일 땐 여기다 세우면 되고, 뭐 12일 땐 여기다 세우면 되기 때문에 1차원인 경우는 모조리 싱글 레이어 퍼셉트론으로 구현 가능하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싱글 레이어 퍼셉트론으로 구현 가능하다. 가능한 펑션들을 리니어 세퍼러블 펑션이라고 부릅니다. 이론적으로. 모든 게 다 구현 가능하다라는 얘기고, 방금 나왔던 이런 2차원의 경우 안 되는 게 딱 2가지가 있었죠. 여기가 11인 경우, 또는 여기가 00인 경우, 나머지는 반대. 2가지 경우만 직선으로 구분이 안 되고 나머지는 다 구분이 됩니다. 뭐 예를 들면 구분되는 예시를 들면 여기가 0011이다. 그러면 바운더리를 이렇게 쳐버리면 구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가지수가 지금 총 4개의 포인트가 있죠. 4개의 포인트에 각각 독립적으로 0 아니면 1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4개의 포지션에 대한 중복순열입니다. 즉 2의 4승, 총 16개 가능한 함수가 있고, 그 중에 2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14개는 구분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고, 2개는 구분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3차원으로 가면 이제 좀 복잡해집니다. 이게 쉽게 계산이 안 됩니다. 자, 3차원으로 가면 3개의 변수가 있는 거죠. x1, x2, x3. 이제 일단 코너 포인트들은 총 8개가 있고, 각각의 포인트에 대해서 0, 2를 어사인하는 모든 가지수는 중복순열이니까 2의 8승 256개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쉽게 생각하면 뭐 예를 들면
아까 2차원하고 비슷한 상황으로 봤을 때, 뭐, 여기가 1100, 뭐, 1100, 뭐, 이럴 때도 이게 평면으로 구분이 안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두 개의 평면을 동원하지 않는 한은 주었다 깨어나도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런 가지수들이 꽤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X축, Y축, Z축에 대해서 이게 다 대칭적이기 때문에 3배 이상 나올 테고, 하여튼 복잡한 콤비네이션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안 되는 케이스들이 152개가 생겨난다는 얘기고, 그 말은 되는 케이스들은 104개가 생겨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가능한 함수의 개수는 2의 2의 n승, 이걸 W 엑스포넨셜을 하다고 그러는데, 인풋 변수의 개수에 비해서 엑스포넨셜을 2번을 해야 되는, 이게 굉장히 빨리 증가하는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론적으로 뭐 약간 NP 카드라는 문제하고 좀 관련이 있습니다. 코NP 컴플릿이라는 문제로 굉장히 복잡하고, 이게 n이 9일 때까지만 현재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은 너무 계산량이 많아져서 10에 막 150승 막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엄청난 콤비네이션이라. 근데 별로 의미 없는 계산이니까 괜히 여러분들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지 말기 바랍니다. n이 10 이상일 경우에 뭐 어떻게 될지 이런 걸 뭐 따져와서 뭐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논문 써도 됩니다. 사실은. 어쨌든 현재까지는 n이 9일 때까지 나와 있고, 각각에 대해서 이제 더 중요한 문제들은 어느 게 평면으로 구분 가능하냐, 구분하지 않, 불가능하냐,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게 굉장히 복잡한, 이런 걸 이제 조합론이라고 하죠. 컴비나토릭스의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뭐 이론을 여러분들이 공부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걸로 봤을 때 조금씩 변수가 늘어날수록 평면으로 싱글 레이어 퍼셉트론으로 구분 가능한 함수들의 개수가 급격히 줄어든다. 퍼센티지로. 그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익스클루시브 오화가 안 된다 그랬는데, 요거를 이제 레이어를 하나 더 늘리면 가능해진다라는 거를 한번 보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레이어를 하나를 늘려볼까요? 아까는 요게 하나의 레이어였는데, 원 레이어 노드를 3개를 만들고, 그것들을 또 다른 레이어로 이렇게 같이 컴바인을 하는 형태로 가면, 자, 여기서 키포인트는 우리가 SVM에서 다뤘듯이 이런 싱글 레이어 네트워크의 디시전 바운더리는 무조건 직선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요게 하나의 직선 디시전 바운더리 갖고 있고, 요놈이 또 다른 직선 디시전 바운더리, 요놈도 또 다른 디시전 바운더리 3개를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아까 여기서 논의하면서 엔드 오퍼레이션 항상 가능하다고 그랬죠. 무슨 얘기냐면 또 다른 레이어를 붙여서 이 3개 디시전 바운더리의 결과값이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인데, 아니 1 아니면 0인데 그걸 엔드로 합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SVM에서 배웠던 법선 벡터 방향이 포지티브한 방향이라고 했죠. 그래서 요놈의 법선 벡터 방향은 이쪽. 두 번째 법선 벡터 방향은 이쪽. 요놈이네요. 안쪽으로 향하게. 그 다음에 세 번째 노드의 법선 벡터 방향은 이쪽. 근데 마지막 레이어는 아까 우리가 공부한 엔드 오퍼레이션으로 바이어스를 지금 3개 네트워크 있으니까 아마 바이어스 마이너스 2.5로 하면 되겠죠? 해서 컴바인을 해버리면 여기가 1이 되는 상황은 정확하게 이 트라이앵글에 해당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투 레이어를 쓰면은 저런 폴리곤
다각형을 표현 가능해진다라는 얘기고, 자,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 개념을 살짝만 풀어보면 이게 익스클루시브 OR을 표현 가능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냐면 요거 하나 빼버리고 H1하고 H2를 H1은 요 방향, H2는 요 방향으로 해서 둘 사이를 저 그레이 에리어로 만들면 요 놈하고 요 놈만 구분할 수 있게 하죠. 그게 딱 익스클루시브 오퍼레이션입니다. 따라서 요 두 개 노드만 쓰면 투 레이어지만 첫 번째 레이어에 투 노드만 쓰면 익스클루시브 오어가 표현 가능하다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완성이 된 겁니다. 즉, 투 레이어 네트워크만 있으면 디지털 컴퓨터가 하는 짓은 다 할 수 있다. 이런 네트워크가. 그래서 굉장히 파워풀한 스테이트먼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뉴럴 네트워크가 디지털 컴퓨터가 하는 짓을 못한다 그러면 사실 인공지능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뉴럴 네트워크가 디지털 컴퓨터가 하는 거는 이미 다 포함하고 있다라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철학적인 암시라고 그래야 할까요? 뭐 그런 거를 지금 암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됐고, 자, 3레이어로 한번 확장을 해볼까요? 이런 거를 한 블락 만들고, 또 이런 거를 또 다른 블락을 만들어서 뒤에다가 또 하나 엔드 오퍼레이션을 또 붙였다. 그런데 이 왼쪽은 아까랑 동일한 네트워크, 큰 삼각형에 해당되고, 오른쪽은 법산 벡터 방향들 다 뒤집어 버립니다. 바깥쪽으로 향하게 하면 이 조그만 삼각형의 바깥쪽이 포지티브인 그런 삼각형 디시전이 되겠죠. 그거를 마지막에 엔드 오퍼레이션 하니까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오퍼레이션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여기서는 이제 편의상 삼각형을 예시를 들었는데 재미난 사실은 첫 번째 레이어의 컴포넌트가 되는 노드의 개수가 폴리곤의 그 다각형의 그 포인트의 개수입니다. 그러니까 3개를 썼기 때문에 삼각형인데 이거를 5개를 쓰면 오각형이 되는 거고 6개를 쓰면 육각형이 되겠죠. n개를 쓰면 n각형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n개 쓰고 여기에 n개 쓰면 이게 n각형의 바깥 모양하고 n각형의 작은 놈의 교집합. 즉 무슨 얘기냐면 이미 n각형을 만들 수 있고 또 다른 이미 n각형으로 교집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바운더리를 표현이 가능해진다.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n각형의 그 n이 거의 무한대로 간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거의 가능한 데이터 포인트들은 다 구분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딱 2개 그룹만 있었죠. n각형이 2개가 있는. 근데 또 더 복잡한 경우는 여기에 구멍이 나 있을 수도 있겠죠. 또 다른 삼각형 구멍. 자, 그런 걸 만들고 싶으면 또 다른 그룹을 하나 붙이면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다가 이 그룹을 여기다 하나 더 붙여서 그 3개를 엔드 오퍼레이션. 그래서 복잡한 구멍이나 복잡한 모양을 더 만들고 싶으면 옆으로 계속 붙여나가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지금까지 설명한 사항들을 종합해서 해석을 해보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 모든 가능한 디시전 바운더리를 임의의 n각형으로 임의의 개수의 n각형으로 표현 가능해진다. 근데 그때 필요한 레이어 개수는 몇 개냐? 딱 3개면 된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상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상한 결론은 뭐냐면 모든 가능한 디시전 바운더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복잡한 그러니까 지난번에 예시했던 뭐 이런 복잡한 것들이 있었죠. 도넛 모양, 달팽이 모양,
심지어는 이런 놈들도 저런 폴리곤으로 얼마든지 조합을 이어붙여 갖고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뭐 N각형 이어붙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런 달팽이 모양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최종 결론은 뭐냐? 아주 이상한 결론인데 모든 가능한 우리가 다루는 모든 가능한 데이터셋을 클래시파이 하기 위해서는 3레이어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결론이 나와버려요. 이게 왜 이상한 결론일까요? 여기 학생, 여기 학생. 그렇죠. 딥러닝인데 딥하다 그러는 게 아까 뭐 한 지난번에 1장에서 얘기했나요? 한 10개 레이어는 더 써야 되는 게 딥러닝인데 3레이어만 쓰면 모든 게 다 된다고 이게 지금 주장하는 이론이죠. 그렇죠? 근데 사실 이 이론이 틀린 게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쭉 논리적으로 설명한 거에 전혀 논리적인 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론은 맞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모든 가능한 데이터셋의 클래시피케이션은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으로 3레이어면 표현이 가능하다. 네, 여기서 이제 전제 가정은 하나 있는 거죠. 지나가면서 살짝 얘기했지만 아주 복잡한 경우는 이쪽에 노드 수를 그러니까 레이어 수는 3레이어면 충분하지만 복잡하게 만들려면 굉장히 와이드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아주 복잡하게 만든다 그러면 뭐 그러니까 이런 달팽이 구조가 하나가 아니고 막 수십 개, 수백 개가 있으면 이거를 옆으로 계속 이어붙이면서 또 엔드 오퍼레이션을 만들어야겠죠. 자, 그래서 복잡해질수록 옆으로 늘려나가는 구조. 즉, 자, 이 이론이 암시하는 또 다른 암시 포인트는 뭐냐면 와이드하게 만들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데이터셋은 다 표현 가능하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맞는 이론입니다. 맞는 결론이고.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익숙한 개념하고 또 살짝 뭔가 어색한 부분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한다면은 사실은 표현 가능성의 입장에서는 3레이어면 충분합니다. 이거는 불변의 사실이고요. 다만 딥러닝으로 갈 때 조금 더 계산의 효율성이 증가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르게 얘기하면 3레이어의 와이드한 네트워크를 쓰지 않고 내로우하면서 딥한 네트워크를 쓰는 방향으로 현재 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자, 이 부분은 이제 너무 어려운 내용이라 여러분들 이제 대학원에 가서 배워야 될 내용이라서 그냥 결론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뭐 직관적인 설명은 다음 페이지에 좀 나오지만 일단 와이드 네트워크이면 충분하다. 3레이어. 이제 그렇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딥 네트워크가 장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나온 완전 최근도 아니긴 하지만 논문들의 결론에 의하면은 이런 디시전 바운더리의 개수가 어떻게 보면 그 뉴럴 네트워크, 딥 뉴럴 네트워크의 어떤 표현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가능한 그러니까 여기로 치면은 이런 폴리건들의 바운더리의 개수 여기 3개고 여기는 6개죠. 이런 주어진 파라메타 개수에 대비 만들어낼 수 있는 직선의 개수 또는 바운더리의 개수가 표현력이라고 거꾸로 해석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저런 바운더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주어진 데이터셋을 잘 구분할 테니까. 자, 그런데 아주 재미난 이론의 결과는 뭐냐면 한 10년 된 이론이긴 한데 여기서 이제 뎁스가 L이라는 형태로
표현을 했고, 인풋 디멘전 D고, 이제 각 레이어의 뉴런의 개수, 그걸 N이라고 했을 때, 보면, 이 디시전 바운더리의 개수가 대략 계산을 해보면, 자, 이와 같은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 L이라는 파라미터가 지수에 들어가 있다. 무슨 얘기냐면, A의 X승처럼 지수 함수적으로 증가한다. 근데 이 와이드 네트워크는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아까도 설명하는 과정에서 봤듯이 N각형을 표시하려면 여기 N개 노드를 해야 되죠. 즉 그냥 폴리노미얼하게, 즉 리니어하게 선형적으로 그 바운더리의 개수가 증가하는데, 이런 구조에서는 딥하게 갈 경우는 바운더리의 개수가 엑스포넨셜하게 증가한다. 무슨 얘기냐면 같은 파라미터면 딥하게 쌓는 게 훨씬 더 표현 가능한 디시전 바운더리 훨씬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냐 안 되냐 문제가 아니고 어느 게 더 효율적이냐 문제로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와이드한 네트워크보다는 딥한 네트워크가 훨씬 효율적이다. 왜? 그 표현력이 엑스포넨셜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자, 왜 엑스포넨셜하게 증가하는지는 약간 다음 페이지에 그냥 좀 직관적으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너무 수학적인 이론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다룰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자, 또 이제 나중에 다룰 그 넌리니어한 펑션 중에 맥스아웃이라는 놈이 있습니다. 그런 놈도 비슷한 구조를 한다는 얘기죠. 지수에 해당된다. 즉, 뎁스의 지수 함수적으로 표현력이 증가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이게 왜 그러면 지수 함수적으로 증가하는가를 한번 좀 기하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죠. 약간 직관적으로. 이게 그런 그림인데, 아마 그 이런 그런 뭐 대중과학 프로그램 이런 데서 많이 드는 예시 중에 하나인데, 이런 거를 아마 들어본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종이를 접는데 A4 용지를 가져다가 이거를 1000번을 접으면 그 두께가 얼마큼 될까? 라는 질문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대강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답 안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여기 학생. 네? 그렇죠. 2의 천승이죠. 2의 천승인데 2의 10승이 10의 3승이니까 10의 300승이고, A4 용지의 두께가 뭐 한 0.1mm라고 하면은 미터로 치면은 10의 마이너스 4승 하면 어쨌든 뭐 대세 지장 없죠. 10의 296승 미터. 그러니까 10의 293승 킬로미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A4 용지를 1000번을 접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무를 다 베더라도 이 은하계 끝까지도 더 넘쳐버리는. 그래서 아마 그런 비유 혹시 여기서 들은 사람 있나요? 손 들어보세요. 이거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그렇죠? 네. 아예 접기가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근데 이거를 또 다르게 뒤집어서 해석을 하면 이 딥러닝이 표현력이 엑스포넨셜하게 증가하는 이유는 바로 이 종이접기하고 굉장히 비슷하다. 즉, 종이접기가 엑스포넨셜하게 두께가 증가하듯이 표현력이 엑스포넨셜하게 증가하는 게 종이접기하고 유사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렐루 펑션은 아니지만 렐루 펑션이 이런 모양이죠. 근데 뭐 절대값 함수도 렐루 펑션하고 비슷한 겁니다. 이런 모양. 이렇게 역부위 모양의 함수라고 치면은 거의 렐루하고 비슷한 기능을 갖는다라고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어떤 액티베이션은 이런 걸 쓰고 요 0이 되는 점이 결국은 디시전 바운더리가 되겠죠. 그 디시전 바운더리, 이게 인풋 스페이스고 인풋 스페이스가 이런 복잡한 데이터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빨간색 포인트들은 이렇게 이런 곡선 모양의 밑에 있고, 파란색 데이터 포인트는 위에 있고, 그래서 디시전 바운더리가 요거에 해당되는 놈이면 이게 절대값 함수의 특징상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같은 함수값을 갖는 뭔가 저 디시전 바운더리의 대칭점에 있는 구조를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놈들이 디시전 바운더리의 거리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그 리니어한 오퍼레이션에 이게 노멀라이즈 돼 있으면 아웃풋 값이 그 어떤 주어진 인풋과 디시전 바운더리의 거리라고 우리가 SVM 할 때 여러 번 배웠었습니다. 따라서 저 액티베이션 펑션을 절대값 함수를 쓰면은 대칭 구조를 갖는 형태로 이제 그 거리가 표현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디시전 바운더리 쓰는 거는 마치 인풋 스페이스를 종이접기 하듯이 이렇게 한번 딱 접는 형태에 해당된다. 그리고 그 다음 레이어를 추가해서 디시전 바운더리 동일한 걸 또 반복을 하면 여기다가 디시전 바운더리를 넣으면 또 여기 요걸 기준으로 해서 한번 접는. 그래서 이런 것을 반복해 나가면은 이런 복잡한 여기에 녹색으로 표현된 저런 뭐라 할까요? 직선이 아닌 저런 이런 구조들도 반복해서 나가면은 어느 정도 종이접기 형태로 해서 어느 정도 어프락시메이트해서 커버를 할 수 있다. 자, 이런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랑 여기랑 비슷한 구조를 가지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레이어 수를 늘린다라는 거는 물론 여기서 이제 렐루를 안 쓰고 절대값 함수를 쓰긴 했지만 계속 폴딩을 해나가는 구조하고 굉장히 유사하다. 이건 뭐 직관적인 설명이긴 하지만 바로 이 직관적인 설명이 사실은 이론적으로도 맞다는 얘기예요. 방금 그거를 약간 이제 뭔가 수식화해서 증명한 것들이 이제 이런 이론들이 된다라는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와이드한 네트워크를 썼을 때 3레이어면 충분하지만 굉장히 와이드하게 써야 된다. 그런데 3레이어를 포기하고 그냥 딥하게 갈 경우는 같은 파라메타 개수로 한다 그러면 훨씬 더 파라메타 수를 줄일 수 있다가 결론이 되겠고,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이제 결론으로 바뀌고 있다는 얘기죠. 즉 딥하게 가는 게 옳다라는 이제 결론으로 가고, 실제적으로 뭐 나중에 다루겠지만 레이어 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인퍼런스 할 때 액큐러시가 증가한다. 그리고 이거는 파라메타 수로 비교한 겁니다. 전체 파라메타 수는 고정을 하고, 여기서 파라메타 수는 그 웨이트 행렬들의 개수, 거기에 있는 엘리멘트들의 총 개수입니다. 그걸 수평으로 하고, 여기는 인퍼런스 할 때의 액큐러시가 되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한 0.4 한 10의 7승이죠. 4천만 개의 파라메타를 요즘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작은 겁니다. 챗GPT는 막 몇 헌드레드 빌리언 몇십조 개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죠. 어쨌든 그랬을 때 같은 파라메타 개수를 가질 때, 자, 이놈은 이제 3레이어의 컨볼루션 그리고 이거는 3레이어의 풀리 커넥티드고, 이놈은 11레이어의 컨볼루션. 즉 레이어 수가 높은 놈이, 컨볼루션 페어하게 비교하려면 좀 구조가 같은 걸로 비교한다고 하면 파란 거하고 빨간 것만 비교한다고 해도 딥하게 쌓는 게 훨씬 더 같은 파라메타, 즉 파라메타 수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딥하게 쌓는 대신에 내로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페어한
비교가 되는데 어쨌든 성능이 올라간다. 실증적으로도 올라간다는 거를 이론적으로도 딥하게 가는 게 맞고 실증적으로도 딥하게 가는 게 맞다.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이 약간 헷갈릴 수는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거의 한 번에 반전을 거친 거죠. 와이드하게 쌓는 게 좋다고 얘기해놓고 3D형 충분하다고 얘기해놓고 한번 반전을 해서 우리가 딥하게 쌓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 라고 결론을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딥러닝이 바람직하다. 즉, 이 과목의 제목이 옳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왜 딥러닝이 좋은가? 왜 뎁스가 위트스보다 훨씬 중요한가? 설명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사실은 뭐 딥러닝 학습 알고리즘의 전부라고 얘기했는데 그거에 이제 변종들이 있습니다. 약간 이건 뭐 이론적으로 나왔다기보다는 그냥 일종의 휴리스틱입니다.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험을 하다 보니까 이게 잘 되더라 해서 나온 테크닉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론적으로 딥한 내용들은 별로 없습니다. 다만 이런 알고리즘들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다. 하나는 약간 그 물리적인 물리학적인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들 계열. 제가 붙인 이름인데 이제 physics based 알고리즘이라고 부르고요. 첫 번째 카테고리가 이게 뭐 모멘텀이라든가 네스터로프 모멘텀이라든가 하는 종류의 알고리즘이 여기에 속합니다. 왜 피직스 베이스든지는 좀 이따 설명을 하겠고요. 두 번째 부류는 더 단순한 알고리즘입니다. 피직스고 뭐고 나는 별 생각 없다. 문제가 있는 방법을 그냥 직관적으로 가장 쉽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방법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그 그레디언트가 계산된 그동안의 그 히스토리 값들을 저장해 놓고 그거를 이용해서 뭔가 노멀라이즈 시키는 그런 방법. 이것도 이제 제가 붙인 이름입니다. 히스토리 베이스드 알고리즘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에다그레드, RMS 프랍, 에다 델타, 뭐 아담 이라는 게 여기에 사실 아담은 이 두 개를 합친 그런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 제일 많이 쓰이는 알고리즘은 이 두 개를 합친 그런 아담이라는 알고리즘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가끔 또 RMS 프랍이라는 것도 많이 쓰입니다. 두 가지 종류가 잘 모르겠으면 둘 중에 그냥 하나 아무거나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쓰면 되겠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하는데 그 그레디언트 디센트의 그 그레디언트 값을 그대로 쓸 거냐 그거를 약간 변형을 가해서 쓸 거냐 그런 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변형을 가하는 방법론들이 굉장히 휴리스틱한 방법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고, 자, 첫 번째 이제 피직스 베이스드 알고리즘을 좀 설명을 할 텐데, 일단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우리가 2장에서 배웠듯이 뭐 이런 구조를 봤죠? 어떤 이전 파라미터에서 그레디언트 구해갖고 러닝 레이트라는 람다를 곱해서 빼주는 아주 단순한 우리가 이렇게 포물선 그래프 계속 쫓아가는 그림을 그렸었죠. 자, 이걸 이제 어떤 식으로 변형을 할 거냐인데, 변형을 하기 전에 이런 알고리즘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를 문제를 한번 파악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문제를 파악해 보면 거기에 해당하는 솔루션을 찾을 수 있을 테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우리가 이제 다루고 있는 이 로스 펑션, U라고 표현된 놈인데, 저놈이 모양이 이렇게 아주 잘생긴 항아리처럼 생겼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찌부러져 있는 한쪽으로 그런 항아리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즉, 항아리가 이렇게 아주 잘생긴 항아리가 아니고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찌부러져 있고 반대쪽 축으로는 그러니까 원래 모양대로 있고 이쪽 축으로는 찌부러져 있는 뭐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걸로 예를 들면 됩니다. 자, 요런 로스 펑션이 있는데 이렇게 잘생긴 거면 사실 이런 복잡한 거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냥 이런 기본 알고리즘을 써도 되는데 로스 펑션이 이 모양이 아니고 이런 모양이 돼버리는 경우 문제가 생깁니다. 이 모양인데 왜 문제가 생기죠? 라고 궁금해할 수 있는데 이게 딱 이 모양이죠. 이 컵을 이렇게 이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 안쪽이 미니멈이고 바깥쪽이고.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를 보면은 베이직한 알고리즘을 돌려버리면 자, 여기서 시작을 했다고 치면 그레디언트는 기울기라 그랬죠. 기울기는 벡터입니다. 여기는 투디멘저널 서피스니까 이쪽으로 찌부러져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경사가 굉장히 급하죠. 그리고 이쪽은 원래대로 그대로 있으니까 경사가 안 급합니다. 그 말은 그레디언트의 수직 성분과 수평 성분이 있는데 수직 성분은 경사가 아주 급하니까 굉장히 큰 값으로 나오겠고 이놈은 작은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벡터를 그레디언트 구하면 이런 방향으로 향한다. 네, 일로 가면은 첫 번째 이터레이션에서 여기서도 동일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 방향으로 가고 이게 반복을 해보면 우리가 원하는 거는 여기서 이렇게 천천히 일로 가는 걸 원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트래젝토리라고 부르죠. 우리가 원하는 알고리즘이 움직이는 방향이 목적지의 최단 거리를 가기를 원하는데 이놈은 일부러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지그재그 하면서. 그래서 이 기본적인 모든 그레디언트 센터 알고리즘은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두 가지 방법론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 방법론은 아까 그 피직스 베이스드 알고리즘에서 이렇게 뭔가 빨리 이쪽으로 움직이려고 그럴 때 빨리 움직이는 놈을 제동을 걸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물리학에서는 빨리 움직일 때 뭔가 제동을 건다는 얘기는 마찰력을 가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물리학적인 개념인 마찰력을 동원을 해서 수직 방향으로 마찰력이 많이 작용을 해주는 방법론이 하나 있고 모멘텀이라는 방법론이 있고 히스토리 베이스 알고리즘은 더 단순무식합니다. 그냥 여기서 이제 2차원으로만 생각을 해보면 파라미터 세타를 X 컴포넌트하고 Y 컴포넌트를 쭉 히스토리를 기록을 해보면 Y 컴포넌트의 크기, 절대값이 훨씬 크겠죠. 그걸 쫙 기록을 해놓고 평균을 내서 그 평균 값으로 다시 나눠주면 돼요. 새로운 그레디언트를. 그러면 히스토리상으로 이쪽이 컸으니까 이놈의 Y 컴포넌트 사이즈를 줄여주고 수평 컴포넌트는 원래 그대로 놔두면 좀 더 이쪽으로 많이 향해서 가겠죠. 아주 단순한 알고리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피직스 베이스드 알고리즘의 배경을 조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뭔가 근거는 없습니다. 근데 왠지 뭔가 이렇게 맞춰보니까 잘 되더라 라는 어떻게 보면 실험적인 근거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일반 물리에서도 배웠듯이 역학의 뉴턴스 로우가 있죠. 아마 포텐셜 펑션이라는 것도 배웠을 텐데 이 로스를 포텐셜 펑션으로 보자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보냐? 물으면 저는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자라고 했더니 잘 되더라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로스 함수를 포텐셜 펑션으로 보고 그러면 이제 이 그레디언트는 로스 함수에 대해서 구하는 건데 우리가 그거에 마이너스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했죠. 자, 마찬가지로 물리학에서 역학에서는 포텐셜 펑션을 미분 또는 그레디언트를 구해서 그거의 음수 방향은 바로 포스가 된다는 걸
일반 물리 배운 사람 다 아는 내용입니다. 자, 즉 무슨 얘기냐면 아주 재미난 이제 비유, 어널러지가 생기는 건데, 즉 우리가 구하는 그레디언트는 물리학에서 포스에 해당된다라는 거를 여기서 알 수가 있다. 이렇게 한번 매핑을 시켜보면, 자 그러면 그레디언트가 포스가 되고, 그런데 아까 이 많이 움직이는 방향에 뭔가 제동을 걸고 싶다 그랬죠. 그래서 이 마찰력이 정지 마찰력, 뭐 운동 마찰력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 운동 마찰력에 해당됩니다. 운동할 때 이제 뭐 예를 들면 지면에 뭐를 이렇게 쭉 끌고 갈 때 지면과 닿는 마찰 계수하고 이 물체의 속도하고 마찰력이 비례하는, 그래서 마찰 계수가 알파고 속도에 비례하는 어떤 역방향의 힘이 작용하겠죠. 여기 마찰력을 여기다 집어넣은 거고, 자, 여기 없으면 그냥 기존의 그레디언트 디센트랑 동일합니다. 마찰력을 여기다가 도입을 한 거고, 자, 마찰력을 도입했다라는 게 첫 번째 하나의 키 디퍼런스가 되고, 두 번째 디퍼런스는 이게 그레디언트를 로스 펑션, 포텐셜 펑션의 폴스로 보는 관점에서 보면은 파라메타를 업데이트할 때 이전 베이직 그레디언트는 그레디언트 가지고 바로 파라메타를 업데이트를 했는데, 이 놈은 포스는 그걸 매스로 나눠주면 액셀러레이션, 가속도가 됩니다. 가속도는 한 번 적분을 하면 속도가 되고, 또 한 번 적분해야 포지션이 되죠. 그래서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레디언트 요 놈은 한 번만 접근하는 어떤 알고리즘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 이 피직스 베이스드 이 모멘텀 알고리즘은 뭐냐면 두 번 접근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이제 신호 시스템을 배운 학생들은 이게 적분이라는 게 일종의 로우 패스 필터에 해당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로우 패스 필터를 중간에 한 번 더 걸리기 때문에 스무딩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노이즈가 발생하는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것들을 에버리지로 해서 스무딩을 해주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움직이게 해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속도를 리븐한 게 가속도니까 이거를 풀어헤치면 이런 모양이 되고, 속도의 이터레이션, 여기 델타 t는 그냥 여기 디스크리트 타임이기 때문에 1로 봐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노멀라이제이션을 적당히 했다고 치면은, 그래서 V라는 놈을 한번 구하고, 여기 한 번 접근하는 스텝에 해당되죠. 왜냐하면 가속도를 접근하면 속도가 나오니까. 또 한 번 접근하면 이제 포지션이 나오는 거고. 자,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는데, 자, 이게 이제 오리지널 알고리즘이고, 이걸 어떤 식으로 변형을 하냐면 속도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얘기예요. 4번씩에 해당되는데, 이 4번씩하고 3번씩을 컴바인하면 이 뮤라는 놈은 이런 모양이 된다는 거. 집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그래서 뮤는 요 텀이 요거랑 합쳐져서 1-n분의 알파가 돼서 뮤가 된 거다. 그리고 n분의 1이 람다가 되고 여기 들어온 거죠. 자, 그 다음에 그걸 한 번 더 접근한 게 최종적으로 파라메터 업데이트가 되는. 그래서 뭐 복잡하게 설명했지만 두 가지 키 디퍼런스가 있다. 기존의 베이직 알고리즘 대비. 첫 번째는 마찰력을 가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게 알고리즘의 구조상 한 번 접근하는 게 아니고 기존의 베이직 알고리즘 한 번 접근하는데 이놈은 두 번 접근한다. 그래서 조금 더 스무딩을 더 많이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아주 재미난 사실은 마찰력을 거의 맥시멈으로 둬야 알파를 이렇게 m에 가깝게 두면 뮤가 제로가 되죠. 그러면 이게 그냥 오리지널 알고리즘이 됩니다. 약간 좀 직관하고 반대가 되는데, 마찰력을 아주 맥시멈으로 주면 오리지널 알고리즘으로 돌아가고, 마찰력을 제로로 둬버리면, 알파를 제로로 두면 이제 두 번 접근하는 알고리즘이
때는. 그래서 약간 비직관적인 면은 있긴 한데 어쨌든 두 번 접근하는 것과 마찰력이 이렇게 컴바인 돼서 좀 복잡하게 돌아가는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놈의 포인트는 뭐냐? 결국은 이쪽 방향, 수직 방향으로 움직일 때 마찰력을 많이 가해서 이렇게 많이 움직이지 않고 조금만 움직이게 하는 게 목적이 된다. 즉 무슨 얘기냐면 트레적토리가 조금 더 빠르게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만들어준다가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 알고리즘을 조금 더 복잡하게 변형하는 약간 수학적인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네스토로프라는 굉장히 유명한 그 러시아의 수학자가 있었는데 이 알고리즘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개량한 알고리즘이 있습니다.